안녕하세요. 주단발 선생님입니다. 주단발의 쉬운 중국어 HSK 4급, HSK 5급 문법 제1강의 출발할까요? 망人모샹. 이 사자성어의 뜻은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한다, 제멋대로 추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장님들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귀를 만지면서 꼬리라고 얘기해요.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전체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처럼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니다 보니 중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단발 선생님은 중국어는 정사각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어를 정사각형에 비유해서 코끼리를 한눈에 보듯이 중국어 문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분적인 부분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중국어 정사각형을 제가 부분적으로 6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도 회색의 피부를 가지듯이 중국어 정사각형도 빨간색, 연두색, 보라색 이렇게 3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6조각과 3가지 색의 이름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도형 이름 알기. 제가 미리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첫 번째 도형은 주어, 두 번째는 서술어, 세 번째는 목적어, 네 번째는 상황어, 다섯 번째는 한정어, 여섯 번째는 보어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중국어가 이 6가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덩어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젠 알 수 있네요. 중국어는 6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요. 여기서 잠깐! 중국어는 6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성분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품사, 성분, 너무 생소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이 골든글로브 수상소감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하죠?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렇듯이 이 품사와 성분이라는 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들처럼 잘할 수 있어요.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듯이 우리도 품사와 성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볼게요. 먼저 품사를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다 제외하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사물, 사람, 행동 등 모든 것에 대한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게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이 품사를 언어에 적용을 해볼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근데 이거를 품사로 따지면은 나 의미 있죠. 는, 밥, 을, 먹는, 다 쪼개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주는 게 품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품사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 너, 우리 이런 거는 인칭 대사라고 하자. 는 조사라고 하자. 밥, 명사라고 하자. 품사의 종류대로. 품사, 단어의 기능에 따라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품사는 너무 잘게 쪼개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쵸? 성분은 뭐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는 공부하지 말자. 쪼개어서 공부하니까 너무 글을 보기가 불편하네, 힘드네. 그래서 존재하는 게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인데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품사가 다른 품사랑 같이 쓰여져서 큰 덩어리로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앞에서 품사는 나 쪼개고, 는 쪼개고, 밥 쪼개고, 을 쪼개고 일일이 다 쪼갰다, 그렇죠? 하지만 성분은 그렇게 보면 너무 힘들어. 덩어리로 보자. 품사랑 더해져서 크게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성분이라는 겁니다. 중국어는 몇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이 6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나 작문할 때도 아주 편하실 거예요. 중국어는 바로 6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았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상황어, 한정어, 보어 이 순서대로 문장 속에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주어. 문장 속에서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다. 我. 나는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다? 바로 주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배우고 제3강의에서 주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술어 보겠습니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사가 뭔가요? 움직임이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걷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쓰고 있죠. 쓰다. 그리고 말하고 있죠. 말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형용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성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박스는 너무 큰데? 크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예뻐. 예쁘다. 행동이 아니죠. 다 성질이죠. 바다가 너무 깨끗하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바다를 봤을 때 너무 깨끗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에이 별로야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것에 대한 성질을 표현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어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에 다까지 포함한다 라는 게 서술어의 특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의 동사를 보면은 먹다 동사를 볼게요. 한국어는 먹까지만 동사예요. 다는 어미조사라고 그래요. 하지만 중국어는 먹다 이 전체를 가지고 동사라고 해요. 이게 한국어 동사와 중국어 동사의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서 형용사도 볼게요. 예쁘다. 한국어는 예쁘까지가 형용사예요. 다는 어미조사예요. 하지만 중국어는 어떻다고요? 이 전체를 포함해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의 동사, 형용사는 중국어 동사, 형용사와 약간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달은 중국어 6가지 성분 중에서 상황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동사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뭐냐면요. 문장 속에서 을, 늘로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我吃饭. 吃는 동사다. 그쵸? 나는 먹는다. 무엇을? 밥을.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예문을 볼게요. 她很漂亮. 그녀는 너무 예뻐. 예쁘다. 형용사죠. 이 형용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쁘다. 근데 여기 헌이 있네요. 왜냐고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못 가져오니까 헌, 매우, 非常 이런 부사를 정도부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정도부사, 형용사. 왜냐면 목적어를 못 가져오니까 이런 특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她很漂亮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헌을 빼고 쓰면 안 되나요? 없이 쓰면 안 되나요? 她漂亮 대답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HSK 4급, HSK 5급 문법 제4강의 서술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술어입니다. 세 번째 목적어 볼게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 속에서 을로 해석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我吃饭. 나는 먹는다. 밥을 해석되는 부분이죠. 이 덩어리가 바로 목적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목적어는 사람들이 을만 해석되는 줄 아는데 때로는 에게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랑, 쩌 이 단어는 사역 동사로 분류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 에게까지 포함한 것이 이 동사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 예문을 보면 마마, 랑我 엄마는 나에게 시켰다 라고 할 때 을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중 목적어 볼게요. 여기 이중 목적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왕老师教我. 왕 선생님은 나를 가르친다 라고 되어 있죠.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왕老师教汉语. 왕 선생님은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教라는 이 동사는 이 두 개의 목적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老师教我汉语. 이 두 가지 목적어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네요. 왕 선생님은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신다. 여기서 보면은 이 워도 목적어지만 을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에게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목적어 두 개가 왜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HSK 4급, 5급 문법 제5강의에서 이 내용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바로 5강의가 목적어 부분입니다. 네 번째, 상황어 보겠습니다. 상황어는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있었죠. 이 친구들이 같이 동시에 사용될 때 여기에다가 이 세 가지 기능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를 상황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어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치사 명사 살펴볼게요. 예문 볼게요. 我在家吃饭.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집에서 이 부분이 무엇이다? 상황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전치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어 전치사가 무엇이냐면은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아래에 관하여 대하여 어디를 향하여 따라서 대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치사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따로 다룰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는 전치사라는 것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는 전치사와 명사가 이렇게 사용되어서 상황어 기능을 한다는 것까지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我在家吃饭 집에서 상황어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상황어 종류 두 번째 일반 부사 보겠습니다. 일반 부사라는 게 뭐냐면은 자주, 매우, 점점, 기필코,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반 부사라고 하거든요. 예문을 볼게요. 我常常去图书馆. 常常 자주라는 뜻이죠. 나는 자주 갑니다. 도서관을 이렇게 해서 이 일반 부사가 상황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어 세 번째 형용사 플러스 더가 함께한 것을 볼게요. 형용사는 원래 서술어에 속하죠. 근데 형용사 다음에 더가 붙게 되면 이제는 상황어로 변신해요. 왜냐하면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는 여기서 까오싱은 형용사로 기쁘다라는 뜻이죠. 슈어는 말하다는 뜻이고요. 제가 중국어 서술어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든 동사든 다 단어 뒤에 누가 있다? 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녀는 기쁘다, 말하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기뻐하며 라고 상황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더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他高兴地说了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용사 다음에 있는 더를 생략할 수 있나요? 여기 까오싱이라는 단어는 더를 반드시 사용해줘야 돼요. 그럼 생략 가능한 단어도 있나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我认真地学习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 认真도 마찬가지로 열심히다 라는 형용사거든요. 이 더가 붙어서 열심히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认真이라는 단어는 이 더를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략 가능하고 생략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단어가 반드시 이 더를 써줘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HSK 4급 5급 문법 제2강의 이 조사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상황어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하지만 이 상황어는 제가 문법 제6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정어 보겠습니다. 한정어는 어떠한 사람을 제한,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나의 책,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책은 책인데 새 책, 다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我的书, 新的书 이렇게 제한해주는 것이 한정어 역할입니다. 한정어는 HSK 4급 5급 문법 제7강의에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성분 보어 보겠습니다. 보어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은 동사와 형용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어의 종류로는 결과보어, 가능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7번째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HSK 6급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HSK 4급 5급 문법 제8강의에서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6가지 성분을 간단히 알아봤어요. 제가 앞에서 중국어는 정사각형으로 정의했죠. 그리고 6가지 도형으로 나눴어요. 그것이 6가지 성분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성분이
중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 자리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 순서를 맞추는 것이 어순입니다. 계속해서 어순 살펴볼게요. 6가지 성분을 중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를 맞추는 게 어순이라고 했는데 제가 크게 1가지, 2가지,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으로는 기본 어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어순 볼게요. 주어, 서술어.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我吃 동사, 나는 먹는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오면 되네요. 형용사 볼게요. 她很漂亮. 바로 주어, 형용사 이렇게 오면 됩니다. 주어, 서술어. 형용사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어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순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고 했지만 동사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동사라고 따로 표현했습니다. 我吃饭 나는 먹는다 밥을 목적어가 있을 때는 동사 뒤에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어순 보겠습니다. 주어, 상황어, 서술어, 목적어. 상황어가 나왔네요. 상황어는 반드시 서술어 앞에 사용됩니다. 앞에 상황어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맞아요. 3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我在家吃饭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 我常常去图书馆 부사죠. 똑같이 서술어 앞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 他高兴地说了 그는 기쁘게 말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高兴的 형용사 플러스 이 더라는 글자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형용사와 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형용사도 다를 가지고 동사도 이렇게 다를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앞에 있는 다를 없애기 위해서 형용사에다가 이 더라는 글자를 붙여서 짜잔! 상황어로 변신해서 동사 앞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상황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어순 3종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부정사를 보겠습니다. HSK 4급, 5급 문장에서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뿌, 메이, 메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메이랑 메이요는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문장 속에서 이 부정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지 알아볼게요. 부정사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사가 동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고 싶을 때는 뿌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과거를 부정하고 싶으면 메이나 메이요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현재 미래를 부정하면은 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로 동사 앞에다가 위치하면 됩니다. 我不吃 나 안 먹어. 나 안 먹을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 2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는 메이나 메이요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뿌와 똑같이 동사 앞에 사용합니다. 我没吃 나 안 먹었었어. 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 어순을 생각하고 거기에 부정사 뿌, 메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어순에 적용해 볼게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래 부정 뿌, 과거 부정 메이.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 미래 부정하는 뿌는 동사 앞에 쓰면 됩니다. 我不吃饭 나는 밥을 먹지 않아. 안 먹을 거야. 상황에 따라서 현재, 미래 부정 가능합니다. 과거 볼게요. 마찬가지로 메이도 앞에서 똑같이 동사 앞에 써주면 됩니다. 我没吃饭 나 밥을 안 먹었었어. 과거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순 볼게요. 세 번째 기본 어순은 주어, 상황어, 동사, 목적어 구조였죠. 여기서는 조금 다르네요. 현재, 미래 부정하는 뿌가 어디에 위치한다? 바로 상황어 앞에 위치합니다. 예문 볼게요. 我不在家吃饭 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미래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보겠습니다. 과거 부정 메이도 마찬가지로 상황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我没在家吃饭
나는 집에서 먹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이 뿌가 동사 앞에는요, 메이도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쓰일 수 없나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HSK 6급에서 사용하기로 약속해요. 지금 HSK 4급이나 5급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외거든요. 어떤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들이 기본 어순,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해진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외는 부분적으로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HSK 6급에서 다룰게요. 부정사가 형용사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볼게요. 형용사도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건 동사와 똑같이 뿌를 사용합니다. 과거 볼까요? 과거를 부정할 때는 역시 뿌를 사용하게 되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사는 과거를 부정할 때 누구를 썼다? 메이어를 썼어요. 하지만 형용사는 과거 부정할 때 뿌를 사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예문 볼게요. 주어, 형용사, 뿌는 바로 형용사 앞에 사용됩니다. 타不漂亮. 그녀는 예쁘지 않아요. 현재 미래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과거는 어떻게 해석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녀는 이전에 예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예뻐졌어.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타 이전 과거를 나타내죠. 以前 제가 써봤습니다. 타以前不漂亮. 그녀는 이전에 예쁘지 않았어. 이렇게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现在漂亮. 지금은 예뻐졌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러가 왜 사용되는 거죠? 러 용법은 제가 따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저희가 여기만 생각할게요. 她以前不漂亮. 그녀는 이전에 예쁘지 않았어 라고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과거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순 볼게요. 두 번째 어순은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건데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순 주어, 상황어, 형용사 보겠습니다. 부정사 뿌는 바로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동사는 어디에 위치했죠? 맞아요. 여기 상황 앞에 위치했었어요. 하지만 형용사는 형용사 바로 앞에 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我在学校里 상황어죠. 不开心 나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부정사 뿌는 상황어 앞이 아닌 형용사 앞에 사용됩니다. 상황어 앞에 뿌를 표현하면은 형용사일 때는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국어는 6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이 어순의 부정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3가지 색깔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3가지 색 이름 알기. 그 이름은 바로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이 점의 이름은 바로 조사였네요. 조사가 뭘까요? 앞에서 동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번 이것을 정리해주면 안 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렇게 세세하게 쪼갠 것이 앞에서 제가 품사라고 했거든요. 그 품사의 종류에 조사, 전치사, 형용사, 동사 다 속하거든요. 한국어 품사와 중국어 품사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힘내세요. 품사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에 사물, 사람이든지 모든 우리가 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품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품사를 성질이 비슷한 단어끼리 모아서 분류해 놓은 것이 앞에서 우리가 접했던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히만 한국어 품사와 중국어 품사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어 명사, 중국어 명사는 같아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 선생님, 축구, 바람 이런 것들 다 명사입니다.
대명사 보겠습니다. 한국어 대명사랑 중국어 대명사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인데 당신, 그녀, 이것, 여기, 저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명사입니다. 한국어 동사 형용사, 중국어 동사 형용사는 개념은 같아요. 하지만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달라요.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걷다, 밀다, 잡다, 먹다. 그쵸?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귀엽다, 길다, 예쁘다, 깨끗하다. 제가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능적인 면에서 같지 않다고 했는데 한국어 동사, 형용사는 여기 다까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어 동사 형용사는 전체를 다 합쳐서 동사, 전체를 다 합쳐서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사 보겠습니다. 한국어 부사랑 중국어 부사는 같아요. 다른 말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꾸며주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결국, 매우, 아주, 정말 이런 것들이에요. 감탄사도 같아요.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어머, 네, 응, 뭐 이런 거 감탄사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세 가지 조사하다가 여기 품사의 종류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친구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어 조사랑 중국어 조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 조사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배워야 돼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한국어 조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한국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한국어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언 너무 어렵다 그쵸?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할게요. 나는 했을 때 는, 나만 왜 그래? 이때만, 밥을 했을 때 을, 집까지, 엄마에게 이런 식으로 혼자서는 쓰일 수 없죠. 이 조사라는 말이 다른 말과 함께 쓰여서 앞에 있는 단어의 뜻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한국어 조사인데요. 중국어 조사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것들요. 마지막 관형사 보겠습니다. 관형사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중국어 한정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칭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그쵸? 한국어는 관형사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어는 한정어라고 봅니다. 바로 예문을 볼게요. 첫 차. 차는 차인데 처음 출발하는 차. 첫 차. 옷은 옷인데 헌 옷. 다 모두 제한 한정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관형사 한정어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빨갛게 해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할게요. 특히 조사는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국어 동사 형용사, 중국어 동사 형용사가 개념은 같지만 기능에 있어서 다르다고 했어요. 예문을 볼게요. 한국어 동사는 여기 뭐까지만 동사예요. 그리고 이 단은 어미조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현되지만 중국어는 전체 다 합쳐서 동사라는 거예요. 형용사도 한국어 형용사는 예쁘까지가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어미조사. 하지만 중국어 형용사는 어떻다? 전체 합쳐서 예쁘다까지 해서 형용사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중국어 동사 형용사는 반드시 다까지 포함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한국어 조사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는, 만, 을, 까지, 에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조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조사를 두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 은, 는, 가, 이가, 을을. 두 번째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무엇으로 뭐뭐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국어 조사 첫 번째 부분. 이 단어들은 중국어에서 존재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我吃饭 나는 먹는다 밥을. 이 단어가 원래는 밥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문장 속에서는 을까지 포함하면 돼요. 그냥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굳이 을이라는 조사가 있어서 이 판이라는 뒤에 붙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단어 하나가 문장에 따라서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번째는 달라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뭐뭐로부터 에서 으로보다 이것들은 두 번째 한국어 조사는 사용이 됩니다. 중국어에서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을 다 중국어 전치사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것을 조사로 보거든요. 하지만 한국어 조사 두 번째 이 친구들은 중국어에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이 친구들을 전치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랑 중국어 문법이 비슷해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형사와 한정어 모두 제한 한정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르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품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우셨나요? 품사와 성분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표현하는 게 중국인처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품사를 왜 설명했냐면은 이 세 가지 색깔 때문이에요. 바로 세 가지 색깔이 뭐다? 조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품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1강의는 6가지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3가지 색의 이름이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제1강의를 마치고요. HSK 4급, 5급 문법 제2강의에서 이 3가지 조사를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2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고생하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再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